네, 세월호에서 오늘 추가로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를 항구로 올리는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원장, 이하린 YTN 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가족들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동물뼈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또 뼈가 발견됐는데 동물뼈로 판명됐습니다. 네, 돼지로 추정되는 동물뼈인데요. 지난달 28일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돼지로 추정되는 동물뼈로 판정이 됐습니다.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 5시쯤이었고요. 7시쯤에 수거 작업을 해서 8시에 해경 6명과 국가수 직원 3명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역시 동물뼈로 판정이 됐고 이 사실을 오전 9시 반쯤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이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역시 비슷한 부분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동물뼈가 이 사람의 유골과는 조금 구분이 쉽지 않은가 보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죠. 미수습자 추정 유골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가수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먼저 알린 뒤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한 것인데요.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보기에 그냥 이 수습 작업을 하던 인부들의 눈에는 이제 사람뼈와 동물뼈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국가수 직원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사람뼈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동물뼈 말고도 다른 유류품들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뼈와 함께 지갑, 여권, 손가방, 볼펜 등이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고 싶은 게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정일 텐데요. 발견된 여권과 지갑이 이준석 선장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준석 선장의 것임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 그러니까 3년이나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여권이나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알 만큼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은 혹시 그 안에 아직은 의미 있는 유품들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용현 원장께서는 이번에 목포신항에 가서 세월호 선체를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어떠셨습니까? 멀리서 봤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현장 상황이. 네.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올 때 그 보는 장면에서 멀리서 보고 계류하는 상태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좌연 계류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입항하면 일단 좌연 계류해서 나머지가 이제 육상으로 올리기 위한 회의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어제부터는 그걸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내용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자, 멀리서 이제 보셨을 텐데 멀리서 보시기에 저희가 물론 화면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선체 상황은 좀 어때 보이던가요? 네, 전반적으로 전체 구조나 그 노후도나 이거는 물론 산화작용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치대와 저 고박 장치를 한 상태를 보니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육상에 올릴 때 이제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선체의 이런 상태로 봐서는 육상에 올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이제 현장 요원하고는 대화를 못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일단은 이제 모듈에 의해서 무게 중심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세월호 선체의 무게 중심이 이제 그 반잠실 선방에서 모토로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육지로 나오는데 수평 유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과 관련이 된 걸 텐데 일단 이건 좀 사소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목포신항에 왔을 때는 측면을 그 항구 쪽에 댔던 것 같거든요, 선체에.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세월호는 길게 가로로 이제
부두에 정착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세로로 옮겨서 이제 육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다시 가로로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거치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선 가로로 된 이유, 작업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작업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육상과 배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로 대놓는 것이 조금 안전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세로로 다시 돌려서 육지로 옮기는 이유는 지금 그 세월호 밑에는 33개 리프팅 빔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바둑판 형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반잠수함 선박 위에 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세월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블럭 사이사이로 이제 그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장비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이 블럭의 위치와 이 모든 구상이 이 세로로 세월호를 옮기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투입하는데도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축이라는 이 단위를 씁니다. 뭐 네. 처음엔 개수라고 하는데 축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456축입니다. 그러니까 76축씩 6줄을 가져오게 되는데 456축이 필요하고 여분까지 해서 462축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160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워낙 많은 장비이다 보니 이걸 한꺼번에 들여올 수가 없고요. 오늘 이제 어제는 이제 배를 타고 거제에서 들여왔고 이제 4일에는 육상으로 울산과 창원, 거제 등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장비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지금 35%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자, 원장님, 아까 그 네. 배를 항구에 대는 문제,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는 부분의 중요성,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수평을 이렇게 맞추고 난 뒤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장비를 그 선체 밑으로 넣겠죠. 그 과정도 사실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저희는 뭐 계속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싶은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나 어려운 점 뭐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두 개 단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모듈을 일단 거치대 밑으로 사이로 이렇게 이제 456개 이제 축들이 6개 줄로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은 맨 먼저 이제 선체를 이제 육상에 옮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이 축이 모듈이 세월호를 두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현재 무체가 선체 세월호 보면 13,000톤의 그 무게라고 합니다. 네. 인양할 때는 그 와이어 줄에는 11,000톤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실제 세월호 탑재한 그 화이트 마린의 계측기 이상으로는 13,000톤이라 합니다. 네. 그러면 모듈은 12,000톤이라고 하니까 1,000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물을 뺀다든가 뭐 평행수 물을 배간다 그 작업을 좀 무게를 줄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테스트 인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고 네. 그것이 통과되면은 이제 위로 이제 6기를 올리는 부분인데 올리는 부분은 이제 평행 유지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뭐 육상이 하는 거랑 평행 유지하는 것은 화이트 마린에 반송주 선박에 있으나 육상이 같은 상태거든요. 그건 어려움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수평 유지할 때 이 반송주 선박의 물 높이 낮이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물 변화가 높고 낮음이 제일 적은 변화가 4월 5일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선박을 위치 조정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하린 기자,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까지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형수 탱크에 구멍을 뭐 뚫는다든지 물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문제가 또 결국에는 선체 훼손 문제, 또 유족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의 반발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천공을 진행하다가 이제 작업을 중단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난 3월 27일 이제 32개의 구멍을 뚫어서 평형수 부분과 화물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무게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손톱만한 구멍, 지름 1cm짜리 4개를 뚫어봤더니 3개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새어 나오자 작업을 중단하고 이 작업은 목포 신항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선체 훼손 문제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수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모듈
노즐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12,000톤 정도거든요. 지금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 평형수를 줄이는 문제는 지금 평형수가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의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추측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물을 만일시키기 위해서 평형수를 그만큼 적게 실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밝힌 내용은 이미 많은 바닷물이 세월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평형수고 어디까지가 해수이고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더 이상은 그 평형수를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선체 무게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미 평형수에 바닷물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뭐 그걸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원장님 그건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왜냐하면은 평양수 자체가 바닷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넣고 빼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바닷물이고 거기에 또 바닷물이 섞였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뭐 빼내서 뭔가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크게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체 구멍을 뚫는 작업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를 없다기보다도 이제 선체 공학적 시스템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평형수가 가장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가장 고도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현재 상황이랑 무기 조절할 때는 그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월호 인양해역, 그러니까 애초에 침몰했던 해역에서는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해저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해저 진행이 수색 됩니까? 작업이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세월호가 침몰해 있던 해역에는 커다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세월호가 누워 있던 방향을 이제 대각선 정도로 본다면은 이제 가로 200, 세로 160m, 높이 3m의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네. 이제 이 펜스 32,000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40개 구역으로 나눠서 샅샅이 뒤지는 것이 지금 수색 방법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잠수사 20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2인 1조로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예정이고 네. 특히 선미 부분, 이제 가장 먼저 침몰했던 부분이죠. 선미 부분이 박혀 있던 그 두 가지 구역은 좀 더 정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보실 때는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저에서 수색을 하는 작업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고생을 한 이유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해서 배를 옆으로 올린 상태 이렇게 난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수습자 이게 해저 수색의 식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 업무는 상하이 살베이지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이 살베이지에서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때는 이 제일 문제한 게 이게 우선순위 할 때는 미수습자를 제일 먼저 식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램프나 나머지 이렇게 하겠다. 우선순위를 식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명이 들어가나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한 조류가 우리가 3년 동안 거기 있었고 지금 또 세월호 떠난 이후에 또 몇 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류로 인해서 매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한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시간과 다툼이기 때문에 해저 수색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경과해서 제일 찾고 싶어하는 유골을 못 찾게 되면은 5m 이상까지 탐지가 되는 우리가 거북선을 할 때 5m 이상 되는 음파 탐지기가 있습니다. 네. 이까지도 동원을 해서 해저 밑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탐지가 있는 걸 또 식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것까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직 촬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실종자 가족의 경우는 거기 있을지도 만약에 9명이 다 나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나오면 요거 있을 또 확실히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수중 촬영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거를 상하이 살립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랩 로봇이나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양과학기술원 장비들도 이용되는데 이걸 잘 정비를 해서 세 개를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상하이 살비지가 하더라도 요 외에 현장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감독관 1명 정도나 그다음에 유골에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유골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유골에 올라오면 예의를 갖춰서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데에 최소한도 한두 명의 인원이 현장에 배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거 한 2달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래 하면은 메모리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하긴 하되 전체 다를 해서 국민들이나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사사치 해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좀 남길 수 있도록 다이바의 탐색 위치를 위에서 다 그 기록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록을 잘 정리를 해서 해줘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해줘야 상하이 살베이제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실 방지 사각 펜스는 유실을 100% 되지 않도록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펜스 바깥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색이 아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m 높이의 봉을 세워서 그 철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 200m, 12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가 이제 인양할 위치는 최초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위치에서 오랫동안 밀려서 떠밀려서 현재 위치에서 거기서 인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바깥에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구획된 그 안에서 일단 그것만이라도 있나 없나를 확실히 식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물 발견하듯이 거북선 발견하듯이 이 아주 면밀하게 이게 쑥쑥 지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1m 간격인도 어떻게 보면 1m도 넘습니다. 두 사람이서 면밀하게 시야가 좁거든요. 기껏해 깜깜합니다. 근데 오로지 램프밖에 안 되는데 요걸 가지고 해봐야 20cm, 30cm 요거 갖고 뭐 식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네. 꼬쟁기로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음파 탐지기 해저까지 탐송에 그 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그 안에 한 5m까지의 전체 다 봤다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해저 밑까지 탐지하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다 밑에 땅 아랫부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밑에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라는 게 흘러서 지금 뻘이 저 세월에 들어오듯이 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물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물살에 의해서 뻘이 이렇게 덮습니다. 네. 덮는 게 그래서 눈으로 봐갖고는 식별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탐지기를 제대로 작동을 시켜서 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물살 얘기를 하셨는데 휩쓸렸을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선체 틈새로도 뭐 뻘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서 현재 가장 유실 방지망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좌연 쪽에는 리튬 빔 위에 철망을 전체 다 했고 위 쪽은 이제 창문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뼈가 나왔던 그 부분은 약간 벌어진 틈으로서 나왔던 게 1차적인 그였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는 가능성을 올라올 때 인양할 때 그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옆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 탐색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확실히 이제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탐색을 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죠. 네. 아무쪼록 이 유실 방지 사각 펜스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좀 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선체 수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색 방식을 놓고 아직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객실을 절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일단 미수습자 가족들 처음에는 이제 선체를 분리하는 방식에 일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유가족과 또 미수습자 가족들 대부분이 이 선체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직접 찍은 사진도 공개하곤 했는데 선체조사위원회 측에서도 선체를 절단하지 않고도 충분히 안에 수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
대해서 정부도 선체를 반드시 훼손해야 된다, 즉 객실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5일까지 어떤 이런 선체 수색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서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단 이 전체 이 10,000톤이 넘는 이 선체를 육상에서 바로 세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 전문가분 나와 계시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누워 있는 상태로 수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 조사위원회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수색 방식이나 아니면 뭐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끌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감시하는 차원인지 아이디어를 내는 건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이제 강제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를 제출을 명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수사권과는 이제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용영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하린 YTN 경제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